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기사 제1회 필기시험 B형입니다.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네요.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킨다.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소형 변압기입니다. 이게 1차 측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변류기를 이렇게 설치했죠. 변류기가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실체도의 변류기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를 관통해서 도선이 이렇게 1차 측 도선이 이렇게 관통되죠. 이랬을 때 1차 측에 있는 이 대전류를 이 변류기를 통해서 소전류로 변환해서 계측기인 전류계에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1차 측은 대전류계, 2차 측의 전류와 소전류가 되는데요. 변류기의 약호를 우리는 CT라고 쓰거든요. CT. CTB라는 것이 있는데, CTB는 2차 측의 전류 I2와 I1의 B가 되는데, 우선 CTB는 예를 들어서 2차 측의 전류는 전격전류가 5A입니다. 1차 측의 전류는 100A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권수의 B가 NO1분의 NO2가 되는데요. 2차 측의 권수가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철심에서 자속이 발생되는데, 이 자속에 의해서 2차 측에 기전력이 유도되거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E2는 무엇이 된다? 2차 측 양단에 발생되는 기전력 E2는 문제 41번 보겠습니다.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네요.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소형 변압기가 되는 것입니다. 변류기 형태가 실체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1차 측의 전류가 이렇게 관통이 되죠. 그래서 이 대전류를, 1차 측의 대전류를 여기에 CT를 통해서 2차 측의 소전류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해 놨거든요. 2차 측의 전류는 5A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5A로 이게 변류기라고 해서 CT를 얘기하거든요. 변류기 영문 약자로 커렌트 트랜스포머에서 C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류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때 항상 2차 측을 우선 단락을 시켜놓고 이 전류계를 교체한 후에 이거 단락을 개방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락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단락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변류기의 2차 측의 코일의 권수가 NO2가 아주 많이 감겼습니다. 이게 권수가 대가 된다. 이게 매우 많이 감겼다. 이게. 그럼 1차 측의 전류가 흐르면은 그래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 E2가 만들어집니다. 2차 측 양단에 기전력이 나오는데, E2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역의 방향으로 NO2 DT분의 D파이라는 이 패러데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1차 측의 여전류가 되어서 많은 자속이 발생되어서 권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측에 고전압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고전압이 유도되면 조그마한 CT 변압기가 되기 때문에 절연 파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CT 2차 측의 전류계를 교체할 때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2차 측을 단락시키고 전류계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 된다? 2차 측의 고전압에 의해서 절연 파괴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단락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1번 측정 오차 방지 아니고 2번 2차 측 절연 보호. 그렇죠. 고전압에 의해서 절연 파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주고 교체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BJ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BJT.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PNP 또는 NPN 접합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P형, 이는 N형,
이는 P형 또는 뭐 NP형도 있습니다. NPN 이런 정션 트랜지스터도 있거든요. 여기다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은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주죠. 전원을 공급해주는데 여기를 에미터 2단자 에미터라고 쓰고 여기는 콜렉터 C로 쓰고 여기는 베이스라고 씁니다. 이래서 이게 베이스에 전류를 공급해주면은 이게 도통을 시킬 수 있는 스위칭 작용과 증폭기로 사용되는 것이 BJT라고 씁니다. 바이폴로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폭기 역할 또는 스위칭 작용을 하는 것을 바이폴로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쓰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것입니다.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틀린 것을 찾으라 했는데요. 1번 바이폴로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이다. 근데 여기는 사이리스트라고 썼네요. 사이리스트가 잘못됐습니다. 사이리스트가 아니고 T는 무엇이 된다? 트랜지스터의 약자이죠.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트랜스와 레지스터의 혼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환 저항기라고 쓰는데요. 저항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를 도통의 전류의 크기를 증폭도 시키고 온오프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의 약자이다. 1번이 틀렸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베이스의 전류로 콜렉터의 전류를 제어하는 전류 제어 스위치이다. 그렇죠? 여기에 베이스의 전류를 공급해줌에 따라서 여기에 도통되는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을 쓰는 게 바로 BJT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소자에 모스펫이라든가 IGBT라는 이런 반도체 소자들이 있는데 이런 반도체 소자는 전압 제어로서 조그마한 소량의 전류에 의해서도 도통이 되는 데 반해서 이 BJT는 조금은 우동 전력이 좀 큰 전력이 필요하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회로의 기호에는 페이스 에미터 콜렉터 각각 페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래서 에미터 페이스 콜렉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다 발음 표현이 되며 1번만 잘못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시겠습니다. 단상변압기 2대를 병렬 운전할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를 IA, IB 1차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ZA, ZB,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ZA, ZB, 전격 용량을 PAN, PBN이라 한다. 이때 부하 분담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우리 변압기, 단상 변압기 2대를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분담 전류의 B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단상 변압기 2대를 제가 병렬 운전할 때 결선도를 간단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A군 변압기의 어드미턴스, A군 변압기의 임피던스, 이건 B군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 이것은 B군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부하에다 전류를 공급해 주는데 여기가 A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 B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 요 B를 묻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IB와 IA의 B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부하 분담 전류의 B가 됩니다. IB분의 IA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값은 예 곱하기 예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이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ZP. 우리가 ZP를 곱해준 것과 IA를 곱해준 것과 같거든요.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Z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B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우리 주어진 값은 PB에 노말해서 N을 써줬습니다. A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PA의 전격 용량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부하 분담 B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A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는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고 전격 용량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하 분담 B는 누설 임피던스에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고 전격 용량인데 전격 용량에는 비례하더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표현된 것이 어느 것이냐? 여기서 우리 표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 ZB로 썼고 이런 소문자 ZA로 써놨습니다. 원래 이것은 대문자로 써놨고 그냥 임피던스는 대문자로 쓰고 임피던스 강화는 소문자로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실까요? 1번은 원래 자체가 틀렸죠. 예 곱하기 예는 같아야 되는데 틀렸고 이것도 전격 용량에 비례한다 해서 틀렸고 이게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B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 IB분의 IA는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한데 A군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에 B군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의 B에다가 뭘 곱해줬다? B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A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그래서 3번이 이와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44번 보겠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변환 장치입니다. 다이렉트로 주파수를 변하는 장치를 우리는 사이클로 컨버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1차 입력 전원의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변환시켜주면서 전압 또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클로 컨버터라. 우리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컨버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된다? 컨버터는 교류 AC를 무엇으로? 교류 AC를 D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컨버터, DC로 변환시키는 컨버터. 두 번째로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면은 역변환 장치로서 DC, 직류 전원을 무엇으로? 교류 AC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인버터. 세 번째로 사이클로 컨버터면은 우선 AC를 다시 그냥 다이렉트로 A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주파수만 변환시키는 장치를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초퍼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초퍼 회로는 일반적으로 직류로 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DC 전원을 다이렉트로 DC로 다시 변하는 장치를 초퍼 회로라 해서 직류 변압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로 컨버터는 무엇이 된다? 교류를 다시 교류로 변환시켜서 주파수만 변하는 장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DC를 DC 복 컨버터에 동일한 구조이다. DC를 DC로 컨버터가 되는데 버거면은 다운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퍼 회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이것이 되겠네요. 1번은 DC를 DC로 변하는 장치를 DC 복 컨버터라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변환시키는 장치니까 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출력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출력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맞는 얘기며,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 등과 같이 대용량 저속 교류전동기의 구동에 주로 사용된다. 구동할 때 주파수를 좀 낮춰갖고 속도를 낮춰서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류전동기의 구동에서 쓰인다. 그리고 교류로 직접 변환하면서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은 초퍼 회로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잘못되었죠.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극수가 사극이며 전기자 권수는 팍권, 전기자 도체수가 250인 직류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할 때 600V의 기전력을 유기하려면 1극당 자속은 몇 웨버인가? 자속을 물었네요.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된다? 직류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E는 직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기전력 E라고 썼을 때 A분의 Z B파이 60분의 N으로 표현하죠. 이게 기전력 E가 됩니다. 볼트. 여기서 자속화를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자속화는 어떻게 된다? 자속화라는 것은 여기 기전력 E에다가 역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역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Z 순서를 좀 바꿔서 PZNU 있죠? 60A가 되겠네요. 60A를 해주면 되겠죠? 조진 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전력은 600V의 기전력을 유기시킨다고 했습니다. 600 곱하기 P는 4극이고 도체수는 250개이며 회전수는 1200rpm이라고 그랬죠? 60 곱하기 팍권이면 병렬일수가 되는데요. 팍권이면 극수와 관계없이 항상 병렬일수가 2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신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해 주면 왜 자주적이 10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이 됐거든요. 600을 1000만으로 나눠주니까 0.06 웨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온 답은 3번에 있죠? 네, 문제 46번 보겠습니다. 직위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네요. 직위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은 반작용하면은 전기자 혼선의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은 영향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영향하면은 첫 번째로 전기적 중성축 이동입니다.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고 두 번째로 주자속, 계자속을 얘기하죠. 주자속이 감소하고 세 번째로 정유자 편간 전압이 국부적으로 높아집니다. 정유자 편과 편 사이 정유자 편간 전압이 부분적으로만 상승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상승, 높아져서 무엇을 발생시킨다? 불꽃을 발생시킴으로써 정유 불량을 처리하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반작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하여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맞죠? 이동시키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죠. 두 번째, 전기자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섬락의 원인이 된다. 불꽃을 발생시켜서 정유 불량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자속이 일그러졌다는 얘기죠. 왜곡되고 증가하게 된다. 이건 틀렸네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 그래서 증가가 틀렸습니다. 주자속이 감소하는 것이죠. 주자속이 감소한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47번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E 제로이고 동기임피던스가 ZS인 2대의 삼상 동기발전기를 무바로 병렬 운전시킬 때 각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델타 S의 위상차가 있으면 한쪽 발전기에 다른 발전기로 공급되는 일상의 전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차가 있을 때 위상이 앞서는 쪽에서 위상이 뒤진 발전기에다 전력을 공급해주는데 그것을 수수 전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 수수 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이거든요. 수수 전력은 얼마인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아야 되며 주파수와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는데 그 위상에 차가 있을 때거든요. 그럼 위상 차가 있을 때 무슨 전류가 흐르죠?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그 동기화 전류가 흐름과 아울러 그 위상이 앞선 쪽에서 위상이 뒤쪽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수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선 위상 차가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IS가 있거든요. 동기화 전류는 이렇게 되거든요. EZS분의 이것은 그냥 기억하십시오. E0의 동기화 전류는 사인 2분의 델타 S라는 이런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수수 전력은 어떻게 되냐? 수수 전력 P는 일상의 유기전력 E0라고 적었거든요. 이 재료에다 동기화 전력 IS를 구해준 것입니다. IS 여기다 E0와 IS의 위상차 코사인을 해주는 거죠. 코사인 2분의 델타 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요 IS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E0에 EZS E0에 사인 2분의 델타 S에 뭘 해준다? 여기에 코사인 델타 S가 있죠? 코사인 2분의 델타 S를 넣어주면 이게 수수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E0, EZS분의 E0의 제곱을 놓고 이 사인 2분의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델타 S는 가법 정리에 의해서 사인 델타 S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수전력은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EZS분의 EZS 동기임피던스분의 E0의 제곱. 그래서 이 사인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델타 S는 무엇이 된다? 사인 델타 S가 되는 것입니다. 가법 정리에 의해서. 이게
병렬연결은 때 우위상차가 있을 때 우위상이 앞서가는 발전기에서 우위상이 뒤진 발전기에 공급되는 수수 전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3번에 있죠? EZS분의 E0의 제곱 사인 델타 S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8번 보겠습니다. 60Hz 6국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전격 부하 시 회전수는 1140rpm입니다.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은 몇 옴인가 물었네요. 단 회전자의 권선은 Y결선이며 슬립 링 간의 저항이 0.1옴이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선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측의 저항을 연결해서 비례추의 원리에 의해서 기동 토크와 전부하 토크를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전자 2차 측에다 연결해줘야 할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비례추에서 어떤 저항을 연결했을 때 동일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토크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 토크의 조건. 동일 토크의 조건은 슬립 S분의 2차 권선, 2차 측에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이 슬립과 2차 측의 B는 무엇으로 돼야 된다. 이제 외부에서 2차 측의 저항을 외부에서 연결해 주거든요. 그럼 R2 자체의 저항에다가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 R 값과 S. 이게 2차 측 저항을 내가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같은 저항을 연결했을 때 2배가 됐다. 그러면 토크가 동일한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슬립도 그대로 2배로 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무엇과 무엇을 같도록 한다 했느냐면은 기동 토크와 전부하 토크를 같도록 만든다 했죠. 그럼 여기서 전부하시 슬립을 넣어주고, 여기는 기동시 슬립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부하시 슬립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전부하시 슬립은 어떻게 되냐면은 60Hz 6국이니까 우선 동기속도를 구할 수 있죠.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어서 P는 6국이고 120분의 60이 되어서 1200rpm이 됐습니다. 1200rpm. 따라서 슬립 S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하 회전시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속도 NS, 그냥 바꿔 쓸까요? 1200분의 동기속도 1200 마이너스 1140rpm을 빼주면 이게 슬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수점으로 그냥 쓰면은 0.05가 되겠죠? 0.05.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했는데 그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값이 0.1옴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와? Y결선이며 슬립 링 간의 저항이 0.1옴이면 이런 뜻이거든요. 회전자 권선이 이렇게 Y결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회전자의 권선입니다. 이게 축을 통해서 여기다 연결해 줬지 않습니까? 축에다 연결해서 이게 링입니다. 링에다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이 권선들이, 각각 권선들이 여기 하나는 여기 연결하고, 하나는 두 번째 링에, 한 번은 세 번째 링에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그럼 요 저항, 이게 링과 링 사이의 이 저항이 0.1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0.1옴이다. 그렇다면 이 권선 하나의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차 권선 하나의 저항은 요것과 이게 두 개의 합성 저항이 0.1옴이니까 따라서 2차 권선 한 권선의 저항값은 얼마가 된다? 요거의 반이 되니까 2분의 0.1이 되어서 얼마가 됐다? 0.05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얻어냈다? 요 슬립을 구했고 요 2차 측의 저항도 구해놨습니다. 기동시는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차 저항의 크기는 얼마이냐? 외부에서 연결한 요 저항값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다? 정상 운전할 때 슬립이 얼마였다? 0.05였고 2차 일상의 저항도 똑같이 0.05옴이 되었습니다. 는 기동시의 슬립은 1이니까 1을 넣고 2차 측의 저항 0.05 플러스 R 값이 이게 항상 성립되면은 토크는 같은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차 측에다 외부에서 연결하는 저항값은 얼마이냐 하면은 이게 1이 됐죠? 1에서 0.5를 빼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0.05를 빼주니까 0.95옴의 저항이 회전자에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답은 3번에 있죠?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동기발전기이죠. 우리 동기발전기에 회전자에 따른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발전기에서 동기발전기 분류에서 보면은 회전자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전자에 따른 분류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 회전 계자형이 있고, 회전 계자형. 말 그대로 뭘 회전시킨다? 계자를 회전시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회전 전기자형이 있죠? 회전 전기자형. 네, 전기자를 회전시킨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회전 유도자형이 있습니다. 유도자형. 회전 유도자형. 네, 이것은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전 계자형은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회전 계자형을 씁니다. 동기발전기, 일반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발전기, 전동기 모두 다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뭘 쓴다? 회전 계자형을 쓰더라 이거. 즉 계자를 회전시킨다 이거. 회전 전기자형은 극히 소형일 경우에 씁니다. 극히 소형인 동기발전기. 어떤 국한된 조만한 일정한 지역에서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발전기는 국한된 장소에 쓰는 발전기는 전기자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소형의 경우에는 회전 전기자형을 쓸 수 있으며, 유도자형이라는 것은, 유도자형은 전기자와 계자를 고정시켜 놓고 그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서 뭘 회전시킨다? 유도자라는 철심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자라는 것은 철심을 얘기합니다. 철심이라는 것은 자석화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철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전 유도자형은 어느 경우에 쓴다? 이것은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고주파 교류 발전기, 특수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 발전기에서 뭘 쓴다? 유도자형. 이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가 되냐면, 주파수의 F는 작게는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가 나옵니다. 수만 헤르츠랑 발생시키는 고주파 특수 발전기는 무엇을 쓴다? 유도자라는 철심을 유도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1번 수차 발전기 아니죠? 엔진 발전기도 아니고 터빈 발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회전시킨다? 전부 다 회전 계자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주파 발전기만 뭘 회전시킨다? 유도자라는 철심을 회전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50번 보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2차 측에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대칭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2차 측에다 가변 저항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 가변 저항을 연결해 주는 목적, 그러니까 비대칭의 목적,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를 보시면 회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회전자 이렇게 축이 있고 그게 내부에 권선이 있습니다. 권선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Y결선이 되었다. 그래서 링을 연결하고 링에다 무엇을 2차 권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다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에서 뭘 연결해 준다? 저항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에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가변 저항을 연결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2차 측이 되는 것이며, 회전자 2차. 그래서 슬립 링을 통해서 저항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비대칭의 원리가 되는데, 이 저항을 연결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 된다? 목적. 저항을 연결하는 비대칭의 목적이라고도 보아도 됩니다. 비대칭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하는 목적, 비대칭의 목적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항을 연결해서 기동하게 되면은, 기동시에 저항을 연결해서 기동하면은 기동 토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를 증대시키고, 그 기동 토크 크게 해줍니다. 증대. 두 번째로 기동 전류는 제한해 줍니다. 기동 전류를 줄일 수 있죠. 전류가 기동 시에 큰 전류가 그러거든요. 그 전류를 제한해 준다 이거죠.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제한. 그리고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어를 목적으로 씁니다. 속도 제어. 속도를 변환시켜 줄 수 있군요. 이게 비례추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회전수를 감소시킨다. 속도를 가변적을 넣는 이유는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지 감소가 아니거든요. 기동전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기동전류를 감소시키는 것도 이것도. 기동 토크를 감소시키는 건 아니고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다 틀렸네요. 4번 보시면은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기동 토크는 증대하고 기동 전류는 감소하더라. 그래서 4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차 전압이 3300V이고 1차 측의 무부하 전류가 0.15A, 철소는 330W인 탄상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의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등가위로 모양은 달라도 가치가 같은 그림을 변압기의 등가위라고 쓰는데요. 여기에 여자 컨덕턴스와 여자 컨덕턴스, G0와 여자 서스턴스, B0가 있고, 여기에 본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으며, 여기 부하가 있든 없든 항상 요 흘러가는 전류를 요것을 1차 측의 공전압 V1이라고 썼을 때,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씁니다. I0, 일명 무부하 전류라고도 쓰죠. 여기에는 철선 전류 I가 있고, 자화 전류 I5가 있죠. 이랬을 때, 요 자화 전류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철선 PI가 얼마이다? 330W라고 주어졌고, 1차 측의 공급전압은 3300V라고 주어졌습니다. 2차 공급전압은 3300V이다. 그럼 우선 먼저 뭘 구할 수 있다? 철선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철선 전류라는 것은 왜?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철선이거든요. 그럼 철선을 무엇이 된다? V1 곱하기 II 철선 전류로 구해지면 이게 유효분의 전류이거든요. 그래서 V1 곱하기 II가 철선 P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선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게 1차 공급전압 V1 곱하기 I가 되어서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 철선 전류 II를 구할 수 있죠. II는 얼마가 되냐면은 그래서 이것으로 나눠준 것인가? 공급전압 3300V로 철선 330W를 나눠주면 이게 철선 전류가 되는데 얼마가 됩니까? 0.1A가 되죠? 0.1A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 전류가 0.15A라고 주어졌거든요. 여자 전류가 1차 측의 무부하 전류, 즉 여자 전류가 0.15A라고 주어졌죠? 이게 0.15이거든요. 그러면 요 II와 I5의 백다적 합성이 I0가 되어서 I5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원래 I0 값은 II 철선 전류 플러스 I5 자화 전류의 각각 제곱의 제곱근을 씌워준 것입니다. 절대값 크기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I5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화 전류 I5는 무엇이 된다? 자속 화이를 만들어준 전류, 자화 전류라고 쓰는데, 자화 전류는 I0의 제곱 마이너스 II의 제곱에서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I0는 0.15A가 되었고, 제곱 마이너스 철선 전류 0.1A 제곱에 제곱근을 취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0.1118 정도가 됩니다. 0.1118, 약 0.112A 정도가 되겠네요. 0.112A. 그러면 보기에 찾으면 1번이죠? 이건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안정운전의 조건은 이렇게 물었네요. 안정운전의 조건. 그래서 타우 M은 전동기의 토크이며 타우 L은 부하의 토크이고 N은 회전수이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은 이게 회전수가 변할 때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은 원래는 기동 시 S가 이코로 1일 때이며 얘는 무부하 운전 시 S가 0일 때입니다. 이게 슬립이 변하면 무엇이 변한다? 슬립이 변하면 회전속도 N호가 변하거든요. 속도가 변할 때는 Q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토크 타우를 나타냈고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 타우입니다. 자, 이럴 때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은 항상 어떻게 된다?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은 항상 이게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죠. 이게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 타우 모타에서 M을 썼습니다. 그럼 부하의 반항 토크는 어떠냐? 부하는 항상 전동기의 이 토크와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항 토크가 나오거든요. 반항 토크는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어디서 운전한다? 여기가 안전 운전점이 되거든요. 이것은 요 하얀 토크는 부하의 반항 토크라. 부하의 반항 토크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부하의 반항 토크라는 것은 여기에 모터가 있죠? 전동기가 있습니다. 인덕션 모터가 있을 때 인덕션 모터가 무엇을 삼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여기 부하를 회전시켜주지 않습니까? 부하를 돌려준다 이요. 그랬을 때 전동기의 회전 토크는 이렇게 회전한다면은 예, 전동기의 토크, 모터의 토크죠. 그럴 때 부하는 항상 이거와 무엇으로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역으로 생기는 반항 토크가 있습니다. 예, 부하의 반항 토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의 토크와 부하의 반항 토크가 같은 상태에서 항상 안전운전이 되거든요. 여기가 안전운전이 되는 것이다. 여기는 불안전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운전점인데 이 안전운전점을 수학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 변수를, 이 횡축을 회전속도로 보면 속도로 이 토크를 미분해주면 이런 기울기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란 그래프는 전동기의 토크가 되는 것이며 이게 파란 요 그래프는 무엇이 된다? 부하의 반항 토크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전속도를 미분해주면 그러면 요 하얀 분필의 기울기와 노란 분필의 기울기는 어느 것이 크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물론 경사도를 보면은 이 노란 분필의 기울기가 크죠. 근데 이건 큰데, 경사도가 큰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토크는 떨어지거든요. 이건 마이너스의 토크를 갖는 것입니다. 미분해주면은.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의 토크가죠. 즉, 이런 얘기죠. 요 토크 타우를 전동기의 토크를 회전속도 델타 N으로 미분해준다. 미분해주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건 노란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이 부하의 반항 토크 기울기를 토크 부하 로드에서 회전속도 N으로 미분해주면 얘는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건 플러스 기울기입니다. 그럼 어느 게 크냐?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부하의 반항 토크가 큰 점에서 무엇을 이룬다? 안전운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왜 안전운전이 안 되느냐? 여기서는 뭐가? 전동기의 토크가 부하의 반항 토크보다 크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어떠냐? 이쪽에서는 전동기가 부하를 끌어갈 수 있는 힘 토크가 이거밖에 안 되고 부하의 반항 토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부하가 반항하는 반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안정운전이 이루어지더라. 이 안정운전점을 무엇으로?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운전점을 수학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답은 1번에 있죠. 부하의 반항 토크의 기울기가 전동기의 토크의 기울기보다 큰 점에서 안정운전이 이루어지더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3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를 동기주상기로 사용하는 경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이 전동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동기전동기에서 가장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가 위상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모양이 V자 모양이 생긴다 해서 일명 V곡선이라고도 씁니다. V곡선. V곡선을 보면은 V곡선 이게 요 종축에 다는 전기자 전류를 놓고 여기 횡축에는 계자 전류, 즉 여자 전류 왔습니다. 이게 횡축에는 계자 전류, 즉 IF 여자 전류를 놓고 여기 종축에 다는 전기자 전류 왔습니다. I 해서 전기자 전류를 왔다. 이랬을 때 동기전동기의 출력, 삼상 출력 PC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 VI 역률 코사인 세타 일반적으로 출력이죠. 여기서 무엇은 일정해 놓냐면 부하의 그 전동기에 걸리는 부하의 출력과 공급제라면 일정하게 놓습니다. 얘들은 두 개를 일정하게 놓고 뭘 변화시켜주면 여자 전류, 즉 계자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무엇이 변화한다? 요 역률이 변화합니다. 역률이 변화하니까 모두 변하더라. 전류도 변하더라 이거. 그래서 여자 전류가 변화할 때 요 전류의 크기와 위상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V자 모양으로 생긴다. V 곡선이 되거든요. 예, 전류의 모양을 보면은 V자로 생기는데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그때가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가장 작을 때, 이때가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역률이 1일 때, 이 값이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면은.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00A이다. 그래서 100A. 이게 제일 작은, 100A 너무 많으니까 10A로 쓸까요? 10A다. 전기자 10A다. 그럼 역률이 예를 들어서 0.8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건 일정한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꼭 1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10이 돼야 되니까 0.8 곱하기 2가 얼마가 됩니까? 12.5A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역률이 0.5가 됐다. 그럼 얘는 20A가 돼야죠. 이렇게 역률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는 증가하죠. 그래서 역률이 낮아지게 되면 전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좌전류, 즉 여자전류를 감소시키면은 이때 여자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여자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이때는 부족 여자라고 씁니다. 부족 여자일 때 요 전기자 전류 이상이 어떻게 된다? 요 전기자 전류 이상 아이가 뒤진 전류가 됩니다. 뒤진 전류가 되어서 이 동위소상기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리액터가 되는 것이다. 리액터 역할을 해주고, 리액터.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때는 과여자라고 씁니다. 과여자. 과여자라요. 과여자.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여자 상태가 되네요. 과여자. 과여자 상태 때문에 이 전기자 전류 위상이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 위상이 앞선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선 전류가 되어서 무슨 작용을 한다? 콘덴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게 동위전동인데 동위전동이 이렇게 계좌전류를 조정하면은 여자전류를 감소시키면 부족 여자일 때는 지인전류가 흘러서 리액터 작용을 할 수 있고 역률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증가해서 과여자 상태로 운전하면은 앞선 전류가 흘러 콘덴사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동위전동의 가장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여자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1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동위전동의 장점이거든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은 역률이 1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전류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콘덴사가 됐기 때문에 앞선 전류가 되면서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 10A 했다면 10A, 20A, 30A 이렇게 전류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기를 찾으면 되겠죠?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그럼 반대편이 되네요. 역률은 앞선 전류가 흘러서 앞선 역률이 되며 전류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1번이 가장 바른 답이 되겠네요. 1번,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문제 54번 보겠습니다. 징유기에서 계좌자석을 만들기 위해 전자석의 본선에 전류를 흘려서 흘리는 것은 무엇이라는가 물었네요. 징유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려면 계좌, 전기자, 정기자 이렇게 들어져 있죠. 이게 전기자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가 있고 이 전기자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정기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계좌 철심인데 계좌 철심에 뭘 감고 계좌 철심에다가 이렇게 본선을 감고 이 계좌 본선에 무엇을 흘려줘야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무엇이 됩니까? 이걸 계좌 전류 IF라고 쓰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앙페리 온난수 호치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적 에너지 자석이 이렇게 유출돼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 자석이 나오니까 이게 N극이 되겠죠. N극. 이렇게 계좌본선에 전류를 흘려주어서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이런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익사이트, 자화시킨다. 즉 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사이트, 자화하더라 또는 여자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보극. 보극은 이 주자극 옆에 조그마한 소자석을 이걸 보극이라고 씁니다.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보극이고 2번 여자 되겠네요. 여자. 우리는 익사이트에서 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익사이트, 여자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좌 본선에 전류를 흘려서 자화시키는 것을 여자시킨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죠.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XS는 10Ω이며 전기자 권선의 장 ROA가 0.1Ω, 삼상중 일상의 유기 기전력이 6400V, 단자전압이 4000V, 부하각 델타가 30도이다. 비철극기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약 몇 kW인가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에 출력할 때 일상의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출력은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있고 전기자 건선의 저항이 있는데 전기자 건선의 저항은 어떻습니까? 100분의 1이 되죠?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에 철극기와 비철극기가 있는데 비철극기의 출력, 일상의 출력은 어떻게 된다? 일상의 출력은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EV의 사인 델타. 이게 동기발전기 일상의 출력입니다. 그럼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된다? 삼상 출력은 일상 출력의 3배가 되거든요. P1. 넣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15이라고 해줬죠? 15. 그 다음에 기전력은 6400V. 일상의 단자전압은 4000V. 또 사인 델타가 되는데 이 부하각 델타가 30도에 부하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30도.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여기다가 단위를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은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 하나 주어주고, 공 3개 주어주고, 2분의 1이니까 2가 됐죠? 2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 3은 6 곱하기 640이니까 얼마입니까? 6, 6은 36, 3840이 되겠네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3840kW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2번에 있죠? 3840kW.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6번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히스테리시스 전동기.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위에 고정자는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는 영구 자석으로 나왔습니다. 자석, 예를 들어 2극이다. 그러면 이게 S극, N극. 이렇게 해서 영구 자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전자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이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고 영구 자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전자 표면이 어떻게 됐다? 회전자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회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회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표면이. 단지 N극, S극, S극, N극이 있고 축이 이렇게 조졌는데 이것이 영구 자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정자는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와 똑같이 이어서 예를 들어서 2극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만들면 교류전을 공부했지만 이게 회전자가 돌아가게 고정자에서 회전 자개가 만들어졌죠. 지금 자석을 제가 모양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것은 회전 자개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2극이다. 유도전동기의 2극, 4극, 6극, 8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석이 아니고 회전 자개예요. 회전 자개에다 교류전을 공부했지만 회전 자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장이 돌아가겠죠? 여기 돌아간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자석 N극과 S극이 맞물려서 그래서 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제 자석이 이제 고정자의 전을 공부해줘서 자석이 회전하는 자자가 돌아가죠. 자, 돌아오면 회전자가 약간 느린 속도, 약간 위상체를 갖고 델타 H면 이런 델타 H라는 위상체를 갖고 이 회전자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자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N극 고정자의 N극, 여기가 회전자 S극인데 서로 맞물려서 어떻게 된다? 따라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의 위상이 더 앞선다?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의 위상이 회전자의 위상보다 델타 H라는 H만큼 위상이 앞선 상태에서 계속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전동기를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라. 이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동기 속도 회전하는데 동기 속도 상태에서만 토크가 없고 그 위에서는 거의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 표면이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매끄러운 속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전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유도전동기와 거의 같은 고정자이다. 이 고정자의 모양이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교류전을 공부해주면 회전 자장이 만들어서 회전자가 회전하는 모양이 된다. 그런 뜻이군요. 맞는 얘기죠? 2번. 회전자의 극은 고정자의 극에 비해서 항상 각도 델타 H만큼 앞선다. 이건 틀렸네요. 이 회전자의 각은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회전자의 위상보다 델타 H만큼 얘는 뒤집니다. 얘가 자석이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자석이 돌아가면 얘는 뒤에서 따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델타 H만큼
뒤진 상태에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진 상태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되었죠. 그 위에는 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회전자가 부드러운, 매끄러운입니다. 매끄러운 외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음이 적고 순조롭게 회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속 시부터 동기 속도에만 제어하고, 동기 속도에서만 제어되고, 모든 속도 범위에서 일정한 히스테리시스 토크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다 맞고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자전압이 220V, 부하전류가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5, 계려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네. 분권 발전기가 있는데,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 있죠? 예. 계자원선이 있고, 전기자가 있으며, 브러쉬가 있고, 부하에다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게 이게 분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부하로도.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에 부하 전류 I는 50A이고, 50A. 여기에 단자전압 V는 이코로 220V라고 주어졌습니다. 220V.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는데요.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는데, 여기 전기자 권선의 저항 ROA가 0.25미 주어졌다. 이럴 때 이 발전기의 유기전력 E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단자전압 V는 어떻게 된다? 단자전압 V는, 여기서 전기자 권선의 전류 흐르죠? IA. 이는 IF 계좌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ROA가 있고, RF가 있고. 자, 그래서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요 기전력에서 뭘 빼주면 되더라? 전류 흘러가면 전압가가 생기죠? 그래서 기전력 E IA RA가 몫이 된다. 단자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전기자 전류라는 것은 IA 값은 몫이 된다. I에다 플러스 계절 IF가 되는데, 이 IF는 아주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면 뭘 똑같다. I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유기기전력 2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2는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 2를 구하라 했으니까, 2는 이것을 넘어가면 되겠죠. 이것을 넘기면 되니까, 단자전압 V에다가 전압강을 더해주면 되겠죠. 전압강화 IA 곱하기 RA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자전압은 220V가 되었고, 전기자 전류는 계전류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하전류가 곧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50A. 전기자 권선의 저항 0.25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0V가 됐네요. 더해주니까 230V의 기전력을 산출할 수 있네요. 230V에서 보기에서 찾아오면 답은 4번에 있네요. 이제 58번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락권선의 역할이라.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원래 원리는 단권 변압기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유도전등기와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유도전압 조정기라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구조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입력단자가 되어 있고, 입력단자. 예, 블루권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블루권선. 이것은 회전자에 있는 권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직렬권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직렬권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위에 전압을 조정하는 E2가 되고, 여기가 E1이 들어갑니다. E1. 여기가 공급전압 V1이 되죠. 그럼 이게 회전자가 되는데, 이 회전자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2차 측기압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공급전압이고 2차 전압이 되는데, 2차 전압이 무엇이 된다? E1에다가, E1에다가 플러스 E2의 코사인 이 회전 각도의 위상차에서 각도가 알파이면 알파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몇 도에서부터? 각도는 0도에서 180도까지만 회전시켜주는 것입니다. 막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0도에서 180도만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이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예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라.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무엇이 있다? 여기에 블루 권선과 직렬 권선이 있는데, 여기 하나의 권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블루 권선과 연결되어 있는 권선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락권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단락권선.
이렇게 단락되어 있는 권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단락권선이라고 쓰는데요. 이 단락권선의 효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어디에다? 이게 블록권선, 이건 직렬권선이라고 그러는데 블록권선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단락권선입니다. 이 단락권선은 이게 회전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이 2차 측의 직렬권선과 위상이 90도가 될 때 누설 자속이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누설 자속이 많아지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생기는데 그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화를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선을 우리는 단락권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권선의 효능은 무엇이냐, 역할은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화를 방지한다. 이게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단락권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단락권선의 역할은 철손을 경감시킨다. 아니죠? 절연 보완이고 전압 강화 경감,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 보상시켜주더라. 경감시켜준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의 유기전압을 E2S 및 2차 주파수 F2S와 S와의 관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 S가 있죠? 슬립 S. 항상 S는 무엇이 된다? 동기속도 NUS분의 동기속도 NUS 마이너스 NU가 되며 슬립이 있는데요. 원래 유도전동기의 2차 측의 유기전력 E는 얼마가 된다? 유기전력 E는 언제나 4.44 F2 NO2 IM KW2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하일 때는 이 주파수가 1차 측의 주파수와 같지만 회전할 때는 2차 측의 주파수가 변화합니다. 몇 배로? S배로 그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슬립 S로, 이런 슬립 S로 회전할 때, 슬립 S로 유도전동이 회전하죠?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측의 주파수 F2S는 어떻게 되냐? 2차 측의 슬립 S로 회전할 때 이 주파수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지하에 있을 때 2차 측의 주파수의 몇 배가 된다? S배로 감소합니다. 정지하에 있을 때는 무엇과 같다? 공급전원의 주파수와 같거든요. 그래서 S 곱하기 F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측의 주파수가 몇 배로? S배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 E2는 어떻게 됩니까? E2는 정지했을 때 기전력인데 이 슬립 F2가 S배로 감소하죠? 그럼 그대로 이 E2도 그대로 변화돼서 감소하는 것입니다. E2S,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측의 유기전력 E는 어떻게 된다? 슬립 S 곱하기 정지 시의 기전력 E2의 S배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측의 기전력 E2S와 2차 측의 주파수 F2S는 전부 다 몇 배로? 주파수 정지해 있을 때 주파수의 S배로 감소하고 기전력도 정지해 있을 때 기전력의 S배로 똑같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1번에 있네요. E2S는 정지할 때의 기전력의 S배로 감소했고 주파수도 F2S도 정지 1차 측의 주파수의 S배로 감소한다. 항상 정지하에 있을 때 주파수는 F1과 F2는 어떻게 된다? 정지하에 있을 때 2차 측의 주파수는 1차 측의 주파수와 같거든요. 그래서 회전할 때 주파수는 S배로 감소하더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정지하에 있을 때 주파수의 S배로 감소하더라. 답은 1번이 되었죠?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3300대 220V의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스타로 결손하고 2차 측 선간에 15kW의 단상 전열기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선을 델타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kW로 되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단상면압기 세대를 처음에는 델타스타로 결선해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죠. 이럴 때 일상의 소비 전력 P 완호가 얼마가 되었다? 15kW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5kW. 자, 그런데 요 2차 측의 결선만 바꿨습니다. 단상면압기 세대는 전부 다 동일하면서 결선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2차 측을 델타에서 스타로. 그럼 뭐가 변하냐면 요 2차 측 전압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하의 공급들은 2차 측 전압이 변화했죠. 얼마로? 여기는 요 선간 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었거든요. E2의 루트 3배. 자, 그런데 바꿨기 때문에 V2 프라임이 어떻게 됐다? 2차 측의 전력과 똑같아졌죠? 이래서 소비 전력이 어떻게 변하냐면 항상 소비 전력 P라는 걸 못 씁니다.
소비전력 B는 부하의 자원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R분의 V2의 제곱이 일상의 소비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로 바꿨을 때 이 일상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항상 전압의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공급 전압의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공급 전압의 그냥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이 몇 배로 감소했습니까? 루트 3분의 1로 감소했으니까 처음에 소비 전력 15kW에다가 루트 3분의 1배의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 제곱에 비례해서 소비 전력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 곱하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됐죠? 3분의 1이니까 5kW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선만, 변압기 2차적의 결선만 스타에서 델타로 바꾸면은 일상의 소비 전력이 5kW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에 있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1회 기출문제인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힘든 문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